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서방 유목세력 역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고대에 어떤 세력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는지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서방 초원지대라고 하면은 코카서스와 흑해의 북쪽 영역인 남러시아 초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코카서스는 카프카스라고도 하는 산맥지대를 가리킵니다. 이 코카서스는 서쪽으로는 흑해, 동쪽으로는 카스피를 끼고 있는 고산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서방의 초원지대에 자리한 고대 유목민으로 가장 먼저 족적을 남긴 게 키메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12세기부터 7세기까지 헝가리나 루마니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방인 쿠반강과 드니에프르강 인근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유물들이 연대 추정을 통해서 그들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키메르인의 계통은 인도 유럽인인데요. 이 인도 유럽인은 오늘날의 힌디어, 이란어, 그리고 유럽 각국의 언어로 분화된 인도 유럽조어를 사용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키메르인은 그 출신과 사용한 언어가 이란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키메르의 자리를 대체한 스키타이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연대기, 그리고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키메르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서부 시베리아에서 침공한 스키타이인의 공격에 의해서 세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침공한 스키타이인들 역시 이란 계통의 민족인데요. 이란고원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방에 위치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란고원 남부에 위치했던 메디아라고도 불리는 메데스나 페르시아 지방에 두루 영향을 주었던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빌론 문명의 영향에서 분리된 세력이었습니다. 이 말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계통의 신앙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에서도 바깥에 위치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강렬한 선악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세력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조로아스터교는 창조신이자 절대선인 아우라 마즈다가 궁극적인 악의 존재인 앙그라 마이누에 승리하게 되면은 그런 혁신적인 시점에 시간이 끝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키타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기원된 것으로 궁수라는 의미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샤카족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궁수라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스키타이인의 이름이 정의됐다는 말은 그들과 그리스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세기 이래로 흑해 연안에는 그리스인들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식민도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식민도시를 중심으로 상인과 수공업자 위주의 그리스인들이 스키타이인들과 교역하게 되는데요. 이때 스키타이인들은 금이나 농목축에서 발생한 생산물, 비인륜적이지만 당대에는 상품이었던 노예를 주력으로 거래를 했고, 그리스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산 포도주와 올리브유, 그리고 공예품, 특히 스키타이에 금을 받아서 세공한 금세공품을 주력으로 거래했습니다. 스키타이는 대체로 유목민으로 인식되지만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세로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생산물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스인들과의 상거래를 활발히 수행한 상인계층도 있었고, 또 전통적으로 토질이 아주 좋은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 인근에 자리 잡은 만큼 농업에 종사하던 스키타이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공예품에 당대 스키타이인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금세공품이었던 그리스 스키타이식 항아리를 보게 되면은 스키타이의 모습과 복색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대체로 수염을 기른 상태고, 평원에서 부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귀까지 덮는 끝이 뾰족하게 나온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평상복하고도 비슷하게 보이는 아주 편한 옷옷을 입었는데요. 거기에 헐렁하고 편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 바지는 동방 유목민이 입었던 호복,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리닝처럼 편한 바지였습니다. 유목 스키타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군사적인 구성은 군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유목 군대의 전형이었습니다. 비슷한 위도대에서는 생활환경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몽골 초원과 생활환경상의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그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생활 양식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적화만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관습적인 공통점도 존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순장입니다. 특히 스키타이의 순장은 그 잔인성 면에서 특별히 그 궤를 달리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묻히는 사람의 팔과 이마, 코를 칼로 베어낸 건데요. 비슷하게 6세기 돌궐에서는 귀족과 같이 묻히는 이들의 얼굴에 칼빵을 내가지고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연출했다고 합니다. 죽은 지 1년째 되는 일주기에는 무려 하인 50명과 말을 살해해서 무덤 주위에 세운 방책에 꽂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패전한 적군을 굉장히 잔인하게 전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주기 순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서방과 동방의 초원에서 순장의 풍습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을 사이에 두고 스키타이와 흉노가 느슨한 지리적인 접촉을 근거로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는 그런 학설들을 펴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스키타이의 유물들이 발견된 곳도 쿠로바라는 이름의 스키타이 매장 무덤인데요. 이 유물들이 지배자와 함께 순장된 유물이었을 개연성도 큽니다. 이 쿠로바는 재해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으로 오늘날 흑해 동부 연안의 케르치 지역입니다. 이제 스키타이인이 키메르를 축출한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상황 자체가 마치 술래잡기처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어진 추격전을 지역적인 이동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타이는 키메르인을 쫓아내면서 유목 세력의 추격 본능에 따라서 잔존 세력을 절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키메르를 추격하는데요. 스키타이 이전의 서방 초원의 주인이었던 키메르는 먼저 일부 소수 집단이 서방의 트라키아로 도망칩니다. 이 지역은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사이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키메르의 대다수는 동방에 있는 콜키스 지방으로 갑니다. 이 콜키스는 흑해의 동남부고요. 키메르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도망간 키메르인들이 소아시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소아시아의 중서부 내륙 지역까지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기원전 720년이니까 스키타이인들의 침공이 시작된 기원전 750년경에서 한 세대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지독한 추격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키메르인들은 기원전 650년경에 소아시아의 중앙인 카파도키아와 또 남동쪽 해안인 킬리키아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주류 세력이 흑해의 남동부 해안인 폰티스에 도착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동방으로 도망친 키메르를 쫓던 스키타이가 콜키스로 향하는 키메르를 추격하다가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 데르벤트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당대 지구상의 최강자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남부의 아시리아 제국과 충돌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아시리아 제국은 근동, 현재의 터키인 아나톨리아, 카프카스,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동부의 패권까지 쥔 대제국이었습니다. 키메르를 추격하던 스키타이 수령인 이샤파카이는 패기 있게도 아시리아 제국을 공격하지만 다른 세력을 추격 중인 세력으로서 타지에서 그 강자인 아시리아 제국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신중한 스키타이 지도자인 바르타투아는 전략적인 구도를 살피게 됩니다. 당대 아시리아는 국경지대에 키메르인들이 자리한 킬리키아와 카파도키를 접경으로 하고 있어서 유목 세력인 키메르인들이 이 국경을 침탈하면서 자꾸 약탈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의 지도자 바르타투아는 아시리아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키메르를 공동의 적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키메르의 주류 세력이 있는 폰티스로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국에 이 키메르인들을 격파하고 서방 초원에 대한 맹주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63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르타투아를 이은 아들 마디에스는 다시 한번 아시리아 제국을 이용한 세력 확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대 아시리아는 주변국에 굉장히 잔인한 처우를 하고 적대한 상대 세력을 잔인하게 응징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변국한테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고, 또 그들을 복속시킨다 한들 내부에서도 내분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으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과거의 동맹을 전제로 해서 스키타이에게 계속해서 원군을 청하게 됩니다. 스키타이 입장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조차고 그들에게 원군을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모루 내지는 받침대로 사용하고 자기들은 망치로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외곽 세력들을 계속해서 깨뜨려가면서 자기들에게 복속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시리아는 스키타이와 같은 이란 계통 세력인 메디아한테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어김없이 스키타이에게 원군 요청을 하게 되고 스키타이는 단숨에 메디아를 쳐서 이 메디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디아인들은 이 스키타이인들이 세력의 일부만 남기고 본거지로 돌아가자마자 스키타이의 통치에 반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메디아의 지도자였던 퀴악사레스가 자기네 세력권에 있던 스키타이를 완전히 축출하게 됩니다. 이 스키타이 패잔명들은 코카서스를 넘어서 다시 본거지로 돌아갑니다. 스키타이는 이렇게 북방 초원을 장악함과 동시에 남방에도 위협을 가하면서 이 지역을 점유하려고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점령이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스키타이의 서아시아 공격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대대적인 북방 세력의 남방 침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은 다음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스키타이가 남방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남방의 세력들과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는지 살펴보고 아시리아 제국에 이어서 등장하는 대제국과 어떤 식으로 투쟁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